어서 들어오세요. 아름다운 소리책방입니다. 오늘은 2019년 신예 작가 소설집에 수록된 작품을 준비했어요. 손영미 작가의 아직도 미혹.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아직도 미혹. 손영미. 아침 9시 10분 전. 시경은 집을 나섰다. 그리고 아파트 후문을 빠져나와 바로 공주대학교로 이어지는 후문으로 들어섰다. 시경은 여기 학생회관에서 6시간 동안 샌드위치 만드는 일을 한다. 지루하리만큼 단순하고 쉬운 작업이다. 더구나 가게 사장은 새벽부터 출근하여 모든 재료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는다. 시경은 넓은 철판에 마가린을 녹인 뒤 식빵을 올리면서 달걀을 네모난 틀에 붙이고 빵에 소스를 바르며 야채를 넣는 동작을 잘 조립된 기계처럼 순식간에 해치운다. 여기에 햄을 얹으면 햄 샌드위치가 되고 치즈를 얹으면 치즈 샌드위치가 된다. 샌드위치에 사장님표 아메리카노를 곁들인 세트 상품은 아침부터 빠르게 팔려나간다. 교수, 교직원, 학생, 경비원, 청소 여사님들까지도 양손에 들고 아침 식사를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아침을 시경은 10년 동안 끓이고 볶고 무치면서 살았다. 11시쯤에는 조금 뜸해지는가 싶더니 12시가 다가오면서 다시 점심을 샌드위치로 해결하려는 사람들로 붐빈다. 시계처럼 또 시경은 점심 식사를 만든다. 3시. 마가린 냄새 풍기는 앞치마를 가방에 넣으며 가게를 나선다. 시경은 함께 일하는 사장이 마음에 든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따위의 번거로운 대화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출근하면 눈인사, 퇴근할 때는 갑니다. 가세요. 하면 끝이다. 시경은 이런 단순한 노동과 환경에 감사한다. 출근은 후문으로 했지만 퇴근은 정문으로 한다. 거리로 나서니 갑자기 시야가 활짝 트인다. 금강 때문이다. 시경은 약속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빠른 걸음으로 강을 향하여 걷는다. 도로에서 강변으로 내려서는 길은 마치 다른 세상으로 이동하는 비밀 통로와도 같다는 생각을 하며 시경은 강변 계단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는다. 시경은 참 많은 시간을 음식을 만들면서 살았다. 그다지 대단한 요리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건 매일매일 반복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대단한 일을 한번 하는 것보다 소소한 일을 끊임없이 반복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지루함과 인내를 시경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한 존경과 가치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았다. 언젠가 직장 동료는 난 퇴근하면 밥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맥주 한 캔을 마셔야 그 에너지로 밥을 할 수가 있어. 라고 말했다. 그 이야기가 공감되어 시경은 동료를 힘껏 껴안을 뻔했다. 그 이후 시경은 퇴근하여 집에 오면 맥주 한 캔을 마셨다. 그러면 캔을 따는 순간 폭발하듯 뿜어져 나오는 기포의 힘으로 저녁 준비를 할 수 있었다. 그때 시경은 요리를 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조금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공주에 오면서 시경은 매일 요리를 하진 않는다. 비록 마가린 냄새에 찌들어 샌드위치를 만들지만 그건 그냥 손이라는 기계가 하는 단순한 노동이었다. 그래서 시경은 오늘도 샌드위치와 맥주 한 캔으로 점심 식사를 대신한다. 그것은 지겨운 음식일 수도 있지만 좋아하는 맥주와 함께라면 기꺼이 먹을 수 있었다. 시경은 불필요한 소모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분위기가 좋았다. 샌드위치를 제조하듯이 그냥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면 되는 것이다. 시경은 금강공원 계단에 앉아 천천히 샌드위치와 맥주 한 캔을 마시고 강변을 따라 걸었다. 공원에서 우측으로 금강교를 건너면 공산성을 지나 공주의 원도심과 연결되었다. 시내에는 여느 도시들처럼 시청이 있고 시장, 학교, 도서관 등이 있어 평범한 소도시 풍경이 펼쳐졌다.
공주대학교에서 나와 강변을 산책하며 마가린 냄새를 털어내고 맥주를 마시며 강물을 바라보는 시간까지 더하여 2시간이면 충분했다. 시경은 집으로 올 때는 터미널 앞으로 돌아온다. 터미널은 많은 사람들이 뿜어내는 소음과 먼지로 혼잡했다. 특히 금요일 오후는 서울이나 다른 지방에 본집으로 돌아가려는 직장인과 학생들로 붐비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은 마트에 들러 먹거리를 사고 원룸으로 들어가 달팽이처럼 숨는다. 그들이 들고 있는 봉투에는 소주나 맥주 몇 병이 꼭 들어있다. 아니면 335 짝을 지어 거리를 떠돌다가 삼겹살이든 해물탕이든 식당을 선택하여 들어간다. 시경은 터미널 앞에 건널목을 건너 골목으로 들어섰다. 처음 공주에 오던 날도 버스에서 내려 이 골목으로 들어왔었다. 걱정 마세요. 진도도 적당하고 곡을 해석하는 감성도 좋아요. 원하는 예고에는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상담을 하고 있어야 할 시간에 시경은 공주로 가는 고속버스에 올랐다. 햇빛은 짙은 갈색으로 썬팅한 유리를 뚫고 들어와 모공 하나하나까지 깊숙하게 쏟아부었다. 시경은 햇살의 냄새라도 맡으려는 듯 코까지 벌름거리며 한낮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지금 시경이 있어야 할 곳은 이런 풍경이 아니라 썬 음악학원의 상담실이거나 연습실이다. 학원은 썬이라는 이름과 어울리지 않게 햇빛과는 철저하게 차단되어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려도 알 수 없는 공간이었다. 이 닫힌 공간은 다시 바흐, 모차르트, 쇼팽 등등 작은 방음의 방으로 나뉘어져 또 다른 소음을 쏟아냈다. 시경의 뇌에는 수많은 음표와 쉼표들이 기생충처럼 얽혀 꿈틀거렸다. 그 기생충을 털어버리려는 듯 떠난 공주행 우등 고속버스의 좌석은 넓고 듬성듬성 비어있어 적당한 안락함까지 주었다. 마치 비행기 1등석이라도 차지한 듯 눈을 지그시 감고 등받이에 몸을 맡긴 시경은 까무르 잠이 들었다. 웅성웅성한 느낌과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성급하게 안전벨트를 푸느라 덜거덕거리는 소리에 시경은 잠에서 깨어났다. 알맞게 푹신한 침대에서 자고 난 듯 달콤하고 깊은 잠이었다. 그때 시야가 확 밝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금강이다. 강은 화창한 오후 햇살을 받아 탄력과 함께 도도함마저 풍기며 흐르고 있었다. 버스가 이런 풍경을 뒤로하고 좌회전하니 오밀조밀한 소도시의 모습이 펼쳐졌다. 다시 우회전하니 목적지인 공주 터미널에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승객들은 주섬주섬 가방이나 짐들을 챙기지만 시경은 출근할 때 들고 나온 작은 손가방뿐이었다. 다른 승객들이 내리기를 기다려 천천히 버스에서 내리니 그때까지도 기사는 버스 앞에 서서 안녕히 가세요. 공주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며 인사를 하고 있었다. 시경은 답인사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미 터미널 대기실로 들어섰다. 함께 타고 왔던 승객들은 이쪽 저쪽 사방으로 난 문으로 빠르게 흩어져 사라졌다. 시경은 주춤주춤 어느 쪽으로 갈까 잠시 혼란스러웠다. 그때 한 무리의 학생들이 터미널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시경은 학생들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거리로 나오니 마침 신호등은 녹색불이었다. 학생들이 건너자 시경도 따라 건넜다. 학생들은 또 하나의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렸다. 시경도 따라 멈췄다. 나는 다시 썬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 그러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학생들을 따라 또 횡단보도를 건넜다. 그러면서도 시경은 돌아오는 길을 잃지 않으려고 주위의 간판들을 외우며 걸어갔다. 터미널을 나와서 길을 2번 건너고 신동 동물병원 골목으로 들어섰고 삼손 안마원이 있고 다숲 아파트 놀이터를 지나 아파트를 나오니 아딸이라는 분식집. 거기서 우측으로 돌아 나오니 공주대학교 교문이구나. 학생들은 시경을 남겨둔 채 학교로 들어갔다. 시경은 갑자기 길을 잃은 느낌이었다.
선을 찾아가려면 여기서 돌아나가 다시 고속버스를 타면 간단했다. 그러나 시경은 선이 아닌 다른 곳을 찾고 있는 것이다. 시경은 여기가 아닌 다른 공간, 지금이 아닌 다른 시간을 항상 꿈꾸었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대학로라는 길 안내판이 보였다. 대학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익숙한 미샤라는 화장품 간판이 보이고 스타벅스, 이디야 등 커피 전문점도 있었다. 걷다 보니 여기가 서울인지 공주인지 별로 다를 것 없는 거리였다. 300m쯤 걷다가 약국이 보이는 곳에서 아무 생각 없이 우측으로 돌아더니 대학로의 연장이었다. 빼곡한 원룸 건물들 사이로 롯데리아, 설빙을 지나고 편의점, 식당들도 지나니 아파트가 있었다. 시경은 단지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오래된 아파트인지 큰 나무들이 많았다. 앞동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 보니 서울의 아파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공간이 있었다. 텃밭을 가꾸어도 좋을 만큼 넉넉한 마당에 감나무 10여 그루가 있고 공주대학교 캠퍼스인 솔숲이 펼쳐졌다. 그 앞으로는 금강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며 느리게 흐르고 있을 것이다. 시경은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으면 좋겠어. 여기 아파트 앞동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리고 솔숲이 있는 이곳 3층쯤 되는 곳에서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하며 아파트를 올려다보았다. 햇살이 눈부시게 시경의 얼굴을 향하여 쏟아져 내렸다. 공기마저도 서울과 다르게 푸른 물감이 섞여 있는 듯 했다. 시경은 감나무 밑에서 각도를 달리하며 아파트를 올려다보고 그곳에서 내려다보이는 풍경을 상상했다. 한참을 서성이던 시경은 아파트를 나와 청우공인중개사라고 쓰인 유리문을 밀며 들어섰다. 50세가 훌쩍 넘었을 사장이 시경을 친절하게 맞이했다. 여기 아파트 맨 앞동 살 수 있을까요? 맨 앞동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매매가 됩니다. 사장은 시경을 재빠르게 살피더니 공주대학교에 근무하세요? 아니에요. 여기 아파트를 교수님이나 직원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요. 공주대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평일에는 여기 거주하고 주말에는 서울이나 대전 등등 본집으로 가거든요. 아, 네. 왜 꼭 앞동을 찾으세요? 캠퍼스가 내려다 보여서 그러죠? 고층을 원하시나요? 아니, 3층에서 5층 정도였으면 좋겠어요. 전화번호 적어 넣으세요. 앞동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산수유가 노란 폭죽처럼 피어나던 그날이 지나고 공주의 캠퍼스에 여름방학이 시작될 무렵 청우공인중개사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앞동이 나왔어요. 벌써 몇 분이 보고 갔는데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요. 전화를 받고는 시경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바로 다음 날 시경은 다시 공주로 가는 버스를 탔다. 그리고 서울의 집과 직장을 정리하고 감나무에 감이 거의 떨어진 11월 공주로 이사를 했다. 그리고 그 겨울을 책 읽고 TV도 보고 인터넷 세상을 기웃거리며 최소한의 소비만 하며 살았다. 틈틈이 금강의 뗏목처럼 떠있는 새들 목섬까지 걸어갔다 돌아오기도 했다. 시경은 섬을 바라보며 그 안에 살고 싶다는 삭과 고라니와 수다를 상상했다. 이 추운 겨울에 그들은 무얼 먹고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며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철새는 그리움의 힘으로 날며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시를 떠올리며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새들은 행복할까 시경은 궁금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생활이 얼마간 더 계속되어도 좋을 것만 같았다. 그러는 동안 첫눈도 오고 금방 봄이 올 것처럼 따뜻한 비가 내리더니 다시 폭설이 도시를 덮어 자동차가 눈 속에 파묻히기도 했다. 그래도 공주의 겨울은 서울보다 훨씬 포근했다. 시경은 감나무 가지 끝에 달린 몇 개의 감을 새들이 쪼아먹는 풍경과 함께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봄날이 이어지다가 다시 쌀쌀한 바람이 불어왔다. 시경은 겨울 코트를 입고도 몸을 움츠리며 강변을 산책하고 공주대학교를 돌아 나오는 길이었다. 학생회관 앞 게시판에는 하루 6시간 샌드위치를 만들 직원을 구한다는 내용이 붙어 있었다. 시경은 바로 회관 내 가게로 들어갔다. 저기 샌드위치 만들 직원을... 지금 너무 바빠요. 빨리 들어와서 여기 네모틀에 달걀 좀 붙이세요. 아니, 아무리 바빠도 앞치마 입고 캡은 써야죠. 이렇게 즉흥적으로 시경은 샌드위치 가게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일도 단순하고 무뚝뚝한 사장도 괜찮았다. 적은 임금을 받는 대신 머리 복잡할 일도 없고 몸도 최저임금만큼만 움직이면 되었다. 무엇보다도 주말에는 일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좋았다. 근무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시경 씨, 보건증 있어요? 아니요. 보건소에 가면 간단한 검사하고 발급해 줍니다. 오늘이라도 가서 신청하면 3, 4일 후에 나와요. 네. 나도 말이 없는데 시경 씨도 네, 아니요 외에는 별로 대화가 없네요. 네.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어 찾아온 공주에서 시경은 다시 평범한 일상에 조금씩 길들여지고 있었다. 이 수업에서 퇴근하면 매일 강변을 산책하며 맥주와 샌드위치로 늦은 점심을 먹었다. 느낌표 하는 소리와 함께 탈출하듯 터져나오는 맥주 거품을 바라보면 그 짜릿함에 6시간의 피로가 풀어 헤쳐지곤 했다. 그런데 오늘은 보건증을 발급받으러 보건소에 가야만 했다. 시경은 아른아른한 맥주의 유혹을 누르며 아파트 주차장으로 돌아와 차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엔진은 피피 소리만 내며 곧 꺼져버렸다. 오래 방치한 자동차가 스스로 힘을 잃어버린 듯했다. 시경은 짜증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참으며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신신자동차 보험입니다. 자동차 사고 및 상담 접수는 1번. 이렇게 길게 안내가 이어지고 숫자를 여러 번 누르고서야 상담사와 연결되었다. 그리고 15분쯤 후에 단정하게 명찰을 단 젊은 남자가 나타났다. 남자는 너무 오래 자동차 운행을 안 하셔서 그래요. 적어도 3일에 한 번 정도는 30분씩 드라이브라도 하세요. 자동차도 너무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면 기능이 퇴화됩니다. 사람이나 자동차나 관심을 주고받으며 소통을 해야만 합니다. 하며 잘 교육된 친절을 베풀었다. 그리고 재빠르게 배터리를 충전하고는 로봇처럼 인사하며 사라졌다. 시경은 그런 남자의 행동이 아무 생각 없이 샌드위치를 만드는 자신처럼 느껴졌다. 보건소는 그리 멀지 않았다. 매일 산책하는 금강을 건너니 시장이 있고 시장 가까이 새로 지은 듯 산뜻한 건물이 보건소였다. 주차장도 널널하게 여유가 있었다. 직원은 보건증 신청서를 작성하라며 건네주었다. 필요한 서류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의 고함이 들려왔다. 아니, 몇 번을 이야기해야 알아듣겠어요? 어머니는 70이 넘으신 환자라고요. 당뇨의 고혈압약 정도는 본인이 직접 오지 않아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잠시 웅얼웅얼 남자 목소리가 들리더니 여자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누가 그걸 모르냐고요. 어머니가 여기 나오려면 택시비가 얼마인지 알기나 해요? 우리 집은 버스도 안 들어오는 산골이에요. 버스를 타려면 1시간 걸어야 한다고요. 이번에도 남자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2사람 이상의 여자가 조용조용 달래는 음성이 들려왔다. 아, 정말? 여자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시경은 아주 오래전 저런 목소리로 이야기하던 친구가 생각났다. 끝이 묘하게 살짝 올라가는 특이한 저 억양은 애교스럽게 들리기도 했지만 때로는 시비를 거는 것 같은 말투였다. 시경이 다시 신청서의 빈칸을 메우고 있으려니 흔히 끼던 여자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그러더니 흰 가운을 입은 간호사가 여자의 팔을 가볍게 잡고 나와 의자에 앉혔다.
여자는 작은 몸집에 검은 고무줄로 묶은 푸석한 머리를 숙이고 아무 말이 없었다. 간호사는 여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세 번 더 토닥이더니 다시 진료실로 들어갔다. 여자는 간호사가 앉혀준 자세로 꼼짝도 않고 발끝만 내려다 보았다. 식용도 서류를 쓰다 말고 여자의 발을 보았다. 여자는 황토가 지저분하게 묻어있는 등산화를 신고 있었다. 그 누런 흙은 하루 이틀 묻어있는 흙은 아닌 듯 보였다. 특히 오늘처럼 화창한 날에는 그 등산화가 더 낯설어 보였다. 시경은 젖고 다져지고 마르기를 반복했을 여자의 피곤하고 남루한 시간의 흔적을 등산화에서 읽을 수 있었다. 저 여자는 얼마나 많은 길을 저 신발을 신고 여기까지 걸어왔을까? 여자가 저 등산화 말고 다른 신발을 신어본 것은 언제일까? 시경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하얀 운동화를 내려다보며 진료실로 들어가 간단한 검사를 받았다. 진료실에서 나오니 직원은 접수증을 주며 일주일 후에 보건증을 찾으러 오라고 했다. 시경은 접수증을 주머니에 넣으며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다. 아까 큰 소리로 울던 여자였다. 여자는 흘러내린 머리카락 사이로 시경을 아련하게 바라보았다. 시경이 여자의 눈길을 피하려는 순간 여자와 시경의 눈동자가 허공에서 만나며 동시에 커다랗게 열렸다. 너 시경이 맞지? 영주야. 두 사람이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둘은 이미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영주는 시경과 대학교 동기였다. 영주는 잘 웃고 적당히 똑똑하고 지나치지 않을 만큼의 자신감도 있는 평범한 여대생이었다. 너 여기 공주 사는 거였어? 너도? 언제부터? 난 5개월쯤. 너는? 난 8년이 넘었어. 영주는 조금 전에 울던 사람답지 않게 손까지 잡으며 반가워했다. 넌 공주에서 뭐해? 직장이 여기야? 난 공주대학교 안에 있는 가게에서 샌드위치 만들어. 너는 왜 친구들과 연락도 안 해? 진우 씨는 잘 있어? 우린 이리로 귀농했어. 진우 씨 고향이고 어머니도 여기 계시잖아. 그랬구나. 진우 씨는 글 잘 썼잖아. 대학 때부터 출판사 서평 쓰는 알바도 하고 그랬지? 지금은 농사 지어. 콩도 하고 감자도 하고 배추, 무도 하고. 나 너무 늦었어. 우리 집은 버스에서 내려서도 한참 걸어가야 하거든. 영주는 갑자기 대학 시절에서 현실로 돌아온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우리 다음에 아침 일찍 만나서 이야기 많이 하자. 집이 어딘데? 내가 데려다 줄게. 설마 자동차가 못 들어가는 우지는 아니지? 정말? 데려다 주면 고맙지. 그렇게 시경은 영주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우리 집은 내비 찍으면 산으로 꼬불꼬불 올라가는 길 가르쳐줘.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리지? 내가 인간 내비 해줄게. 주소를 알려달라는 시경의 말에 영주는 오래전처럼 약간은 시비 거는 말투로 말했다. 너 대학교 때 말투가 하나도 안 변했어. 친구들이 내 말투 흉내내면서 막 웃고 그러던 거 생각나? 으흐흐. 여기서 좌회전. 다시 한번 좌회전. 영주가 가르쳐주는 대로 좌회전 2번, 우회전 1번을 하고 나니 금강을 건너면서 꽤 폭이 넓은 천이 나왔다. 여기가 금강에서 갈라져 나온 도천이야. 도천? 지금부터 이 도천을 따라 30분쯤 가면 버스가 끊기는 길이 나오는데 그것이 한천리야. 거기서 흙길로 더 올라가면 우리 집이야. 무성산 기슭 소환마을. 동네 이름이 소환마을이야? 장소소, 편안, 안락할 안. 편안하고 안락하게 쉴 수 있는 장소라는 뜻이지. 소환마을은 지도에도 없고 내비에는 더더욱 잡히지 않는 곳이야. 와, 동네 이름 좋다.
최영주 씨,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홈, 스위트 홈에 살고 계십니까? 영주는 시경의 익살스러운 질문에 보일 듯 말 듯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었다. 소환마을은 피난민들이 숨어들어와 이루어진 마을이야. 전쟁을 피하고 피해서 여기까지 들어와 비로소 편안하게 쉴 수 있겠구나 해서 소환이라 했다고 전해지는데 그만큼 깊고 깊은 산골이라는 뜻이지. 그리고 두 사람은 같은 상황인데도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옛 추억을 내 기억이 옳다며 우기기도 하고 큰 소리로 웃기도 했다. 그 사이에 도천의 폭은 점점 좁아지더니 산을 제법 올라온 것 같은데 뜬금없이 커다란 저수지가 나타났다. 깊은 산골짜기에 이렇게 큰 저수지가 있다는 것과 주위의 풍경이 비현실적으로 다가와 기괴한 느낌마저 들었다. 여기가 홍길동의 활동 무대였다고 하는데 그가 쌓았다는 산성터와 동굴도 있어. 이 동네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믿고 있지만 믿거나 말거나. 영주가 이야기하는 사이 어느덧 도천의 가느다란 물줄기마저 사라지고 버스길이 끊기며 자동차가 덜컹덜컹 흔들리는 흙길이 나왔다. 와, 여기 한여름밤에 전설의 고향 촬영하면 딱이다. 시경은 농담을 하며 영주를 돌아보았지만 영주는 입을 꼭 다물고 앞만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시경도 길이 너무 좁고 바닥이 고르지 않아 핸들을 꼭 잡고 운전에만 집중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영주는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말이 없었다. 자동차가 더 나아갈 곳이 있을까 싶은 생각을 하자 10여 가구의 집들이 드문드문 흩어져 있는 풍경이 나타났다. 그것은 흔한 산골 모습이었다. 그러나 인적도 없이 개 짖는 소리만 계속 들려왔다. 영주는 들어오라는 말도 없이 차에서 내렸다. 시경은 어정쩡하게 머뭇거리면서 영주를 따라 내렸다. 오래된 산골집이긴 했지만 소박하고 잘 정돈된 느낌을 주는 집과 정성을 들여 가꾼 텃밭이 펼쳐졌다. 아무도 없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텃밭 한가운데서 불쑥 사람이 일어섰다. 꽃무늬 바지에 역시 꽃무늬 수건을 머리에 두른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영주에게는 눈길도 안 주고 시경을 쓱 훑어보았다. 그리고 호미를 아무렇게나 던지고 머리 수건을 벗어 바지에 툭툭 털며 집으로 들어갔다. 신경 쓰지 마. 시어머니, 치매야. 아, 나 그냥 갈게. 아니야, 내가 맛있는 모가차 줄게. 마시고 가. 시경은 그냥 돌아서려 했지만 맛있는 모가차를 준다는 영주의 손길을 뿌리치고 싶지 않았다. 집안도 빈틈없이 깔끔했다. 여기가 거실이야. 거실 겸 서재라고나 할까? 영주는 어색한 웃음을 남기고 차를 가져오겠다며 나갔다. 시경은 거실 겸 서재를 둘러보았다. 주로 오래된 책들이 꽂혀 있었다. 책상이 2개 나란히 있는데 각자 하나씩 따로 사용하는 듯 보였다. 잠시 후 영주는 매끈하고 윤기가 도는 나무 쟁반에 손으로 빚은 투박한 잔을 올려가지고 들어왔다. 시경은 잔을 2 손으로 받쳐들고 모가차를 조금 마셔보았다. 향긋하고 따뜻한 기운이 식도를 타고 흘러내렸다. 맛이 아주 좋았다. 시경은 눈을 가늘게 뜨고 향을 천천히 느껴보았다. 아, 좋다. 모가향이 진하면서도 너무 달지도 않고. 진우 씨가 담근 거야. 쟁반도 컵도 진우 씨가 만든 거야. 글재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솜씨도 보통이 아니네. 그런데 지금 어디 갔어? 누구네 집인가 일 도와주러 갔을 거야. 요즘도 글 써? 쓰는 것 같긴 한데 글을 본 적은 없어. 이렇게 너무 닫혀있는 공간도 글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가 봐. 영주는 잠시 시경이 차를 마시는 모습을 바라보더니 여기 어두워지면 운전하기 힘들어. 넌 쉬는 날이 언제야? 쉬는 날 일찍 만나서 이야기 많이 하자.
너 사는 이야기도 듣고 싶어. 주말은 쉬어. 그래, 쉬는 날 보자. 어서 가. 시경은 서둘러 차를 마시고 밖으로 나왔다. 운전이 서투른 시경도 낯설고 좁은 흙길에다가 불빛도 없는 길이 두려웠다. 마당을 돌아 나오면서 백미러를 통하여 영주를 바라보았다. 영주는 아쉬운 듯 떠나는 자동차를 배웅하며 서 있었다. 그러나 영주의 모습은 천천히 멀어지고 들어올 때처럼 개 짖는 소리만 컹컹 산마루에 가득 울려 퍼졌다. 이런 풍경, 언젠가 어디선가 본 듯한 이 풍경은 꼭 꿈인 것만 같았다. 시경에게 지금 이 상황은 꿈에서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켰다. 소환마을에 다녀온 후 시경은 영주의 전화를 기다렸다. 샌드위치를 만들 때는 폰의 소리를 최대로 하여 앞치마에 넣고 영주의 전화를 기다렸다. 기다림 속에서 캠퍼스의 철쭉도 빛을 잃어가고 한낮에는 슬슬 더위가 시작되었다. 그러더니 6월 초인데도 장마처럼 잦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틀은 비가 오고 하루 햇살이 반짝하고는 그 다음 날은 또다시 비가 내리는 날이 3주일이나 계속되었다. 시경이 잠자리에 누워 귀 기울이면 빗줄기가 땅과 만나며 찰싹찰싹 하는 것이 몽돌 해변의 파도가 자갈에 부딪히는 소리처럼 들리곤 했다. 그런 날은 고층 아파트에서는 못 느끼던 흙내음도 소나무 향과 함께 진하게 올라왔다. TV 일기예보에서도 20일 중 15일은 비가 왔다고 노란 비옷을 입은 여자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대학교는 기말고사와 함께 여름방학이 시작되었다. 이솝 사장은 기말고사가 끝나면 푹 쉬었다가 9월이 오면 또다시 나와야 한다고 몇 번씩이나 다짐을 했다. 시경도 그럴 생각이라 흔쾌히 승낙했다. 이솝을 쉬는 동안 너무 더워서 시간이 엿가락처럼 한없이 늘어지는 것 같은 날들이 계속되었다. 그런 날에도 시경은 금강 자전거 길을 따라 석장리 유적지까지 걸어갔다 오곤 했다. 지도를 보며 왕복 2시간이면 충분하겠다고 생각했지만 걷는 것만도 3시간이나 걸렸다. 뙤약볕 아래 강변길은 시원한 음료사나 사 먹을 휴게소나 쉴 수 있는 나무 그늘도 없었다. 시경은 다리미 그늘에서 물 한 모금 마시고 마냥 걸었다. 그리고 구석기 시대의 흔적이 전시되어 있는 석장리의 막집 옆에 앉아 금강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영주에게서 전화가 왔다. 순간 시경은 갑자기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온 듯 스마트폰이 낯설어 바로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다. 시경아, 나 내일 보건소에 나가. 우리 만날까? 11시쯤 보건소로 올래? 그래, 샌드위치 매장도 방학했어. 시간 맞춰서 갈게. 시경은 그날 밤 소한마을을 찾아가는 꿈을 꾸었다. 영주가 가르쳐준 대로 보건소에서 좌회전, 우회전을 하여 도천을 따라 올라갔다. 그런데 흙길을 찾을 수가 없어 이리저리 한참을 헤매었다. 그때 시경은 분명 잠에서 깨어났는데 꿈에서는 깨어나지 못하는 이상한 경험을 했다. 아침에 일어나니 이것이 꿈이었는지 상상이었는지 모를 야릇한 느낌에 몸까지 찌뿌둥했다. 여전히 아침부터 무척 더웠다. 시경은 빨리 영주를 만나고 싶어 서둘러 너무 이르게 보건소에 도착했다. 시경이 나무 그늘 의자에 할 일 없이 앉아있는데 영주가 보건소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나왔다. 시어머니는 짙은 청색 바지에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긴 소매의 아이보리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지난번 꽃무늬 바지때와는 다르게 주름진 민낯에 머리카락은 세웠지만 선이 곱고 단아한 기품마저 느껴지는 모습이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영주야, 반가워? 시경이 다가가자 영주는 손을 살짝 잡으며 웃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외출이 힘들었는지 말없이 시경이 앉아있던 의자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시경아, 내가 살 것들이 좀 있어서 너를 불렀어. 미리 이야기 안 해서 미안해.
내가 마트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는 동안 우리 어머니랑 함께 있어 줄래? 내가 먹을 것을 좀 준비해 왔어. 영주는 등산용 배낭에서 보온병과 조그만 꾸러미를 꺼냈다. 시경은 당황스러웠지만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어머니, 여기 제 친구와 잠시만 계세요. 커피와 감자도 드시고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빨리 말씀하세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말없이 눈을 감고 있었다. 영주는 잘 부탁한다는 의미인 듯 시경의 손을 꼭 잡더니 돌아서서 빠르게 걸어갔다. 시경은 난감해하며 의자에 앉았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던 시어머니는 친구요, 나 커피 한 잔 주고 친구도 마셔요. 아, 네네. 보온병을 열자 커피 내음이 진하게 올라왔다. 감자도 드세요. 난 아니에요. 친구나 드시구려. 시어머니는 커피를 조금씩, 그러나 아주 맛있게 마셨다. 시경은 이런 침묵의 시간이 못 견디게 불편했다. 시어머니는 커피를 다 마시고는 물휴지로 시경의 컵까지 깨끗하게 닦아 배낭에 넣었다. 도무지 치매라고 믿기지 않는 단정한 모습이었다. 영주가 시어머니는 치매라고 하던가요? 아, 네. 아니에요. 난 고혈압과 당뇨가 좀 있기는 하지만 치매는 아니에요. 음, 난 며느리가 어서 내 곁을 떠났으면 좋겠어요. 남편도 떠났는데 왜 저러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남편? 진우 씨가 어디로 떠나요? 진우가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어요. 난 며느리가 부담스러워요. 혼자 조용하게 늙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내 말을 믿지 않아요. 내가 진심으로 혼자 있고 싶다고 해도 며느리는 내가 불어 그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난 며느리를 참 좋아하긴 하지만 정말 혼자 있고 싶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욕도 하고 그릇도 던지고 지난번에는 새로 담근 김치를 마당에다 쏟아버렸어요. 나 치매라고. 치매 걸린 할매 빨리 버리고 떠나라고요. 시어머니는 시경에게 가까이 다가앉으며 시경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조심스럽게 포개었다. 나 좀 도와줘요. 제발 영주 좀 데리고 가줘요. 시경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난처했다. 시어머니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판단을 할 수가 없었다. 얼마나 더 말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영주가 가까이 다가오고서야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서 깨어났다. 영주의 두 손에는 근처 대형마트의 봉투가 주렁주렁 들려 있었다. 그날 저녁 시경이 맥주캔을 막 따자마자 영주에게서 전화가 와왔다. 혹시 우리 어머니가 자신은 치매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 응, 맞아.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보기엔 어때? 단아한 모습을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넌 어떻게 생각해? 치매 아닌데 치매인 척 하는 거 그게 치매 아니니? 미치지 않은 사람이 미친 척 하는 거 그것도 미친 거지. 어머닌 치매 맞아. 영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보다 영주야, 너 소환마을을 떠나고 싶은 생각은 없니? 그런 생각은 절대로 없어. 진우 씨와 나는 농사 짓고 아기도 낳고 글을 쓰고 싶은 꿈을 이루려고 소환마을에 왔어.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곳이 좋아. 진우 씨는 떠났어. 그리고 시어머니는 혼자 살고 싶다고. 시경은 빠르게 맥주를 마셨다. 진우는 소환마를 떠나고 영주는 꿈을 이루기 위하여 떠나지 않고 있다.
시경은 시어머니와 영주의 관계를 생각하니 가슴 한편에 실타래가 엉킨 듯 복잡하고 답답해졌다. 점점 더 버거워지는 사람과의 관계와 번잡함을 덜어내고 싶어 찾아온 공주였다. 그런데 느닷없이 등장한 영주는 시경에게 또 다른 짐을 슬며시 건네주고 있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햇살에 댈 것 같은 폭염 아래 석장리 막집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아, 꿈이었구나. 전화벨 소리에 시경은 머리맡을 더듬어 폰을 찾았다. 시경아, 지금 좀 빨리 와줄래? 내가 많이 아파. 머리가 폭발할 듯이 아파. 시경은 입고 있던 옷 그대로 차 열쇠와 손찌가만 챙겨서 소환마을로 향했다. 거리는 어두웠고 차들도 거의 없었다. 영주가 가르쳐준 대로 보건소에서 좌회전, 좌회전, 우회전을 하니 도천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도천을 따라 산으로 꽤 올라왔으니 이제 저수지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저수지는 보이지 않았다. 가로등도 없는 캄캄한 도로만 계속 이어졌다. 차를 돌릴 만한 장소도 없었다. 분명 도천이 사라지고 흙길이 시작되는 곳에서 버스가 돌아나갈 충분한 공간이 있었는데 길은 점점 더 산으로 꼬불꼬불 올라가고 있었다. 운전은 서투르고 불빛이라고는 자동차의 전조등이 전부이고 오로지 앞으로만 나아가야 하는 외길이었다. 그렇게 얼마나 더 올라가는지 이번에는 급경사인 S자 내리막길이 시작되었다. 시경의 속옷은 이미 진땀으로 범벅이 되어 축축했다. 운전대를 잡은 팔과 어깨는 너무 긴장한 탓에 점점 뻣뻣해지고 있었다. 시경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며 CD를 플레이어에 넣어 보았다. 엘가 작곡 사랑의 인사가 경쾌하게 플루트 연주로 흘러나왔다. 음악을 들으니 몸의 긴장이 조금씩 풀어지고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시경은 길을 잃더라도 방향만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운전에만 집중했다. 얼마를 더 헤매었는지 내리막길을 다 내려오니 가로등과 집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공주, 소환마을로 가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다시 서울로 돌아갈까? 아니야. 공주로 가야 하는데 편안하고 안락하게 쉴 수 있는 장소. 소환마을로 가야 하는데 그곳은 어디에 있을까? 그러나 소환으로 가는 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부록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갈 곳을 몰라 갈팡질팡 방황하는 시경은 지금 공주로 가는 길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길도 희미한 별까지의 거리만큼이나 아마득하게 느껴졌다. 손영미 작가의 아직도 미혹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미혹은 무엇이 옳은지 헷갈려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또 어떤 것에 홀려서 판단을 잃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시경이 진짜로 원하는 안정과 평안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변수투성인 인생의 길에서 진정한 소환마을로 가는 마음의 평화를 저도 꿈꿔봅니다. 여러분들도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으로 이어지는 시간 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아름다운 소리책방이었습니다.